뉴스 바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 PD가 오늘 직접 현장에 나가 찍은 사진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 영상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교보문고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쭉 올라가면서 교보문고 그 지하 1층 입구에서 쭉 줄을 서 있는 모습이죠. 많은 분들께서 줄을 아침 일찍부터 오셨더라고요. 줄을 서서 쭉 지금 책 오픈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직접 써서 나와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핫팩을 또 나눠주는 분도 있고, 저렇게 차가 와서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저 줄이 아마 이 삥 둘러섰어요. 나중에 교보문고를 전부 다 감싸고 저 KT까지 아마 줄이 쭉 이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아침에 박상수 변호사도 아마 일찍 여기 현장에 가서 또 인사들 나누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선 김 PD는 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이 목소리로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 PD 오늘 몇 시에 아침에 가셨죠? 네, 제가 도착했을 때는 네. 9시 조금 안 돼서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네, 9시 네. 조금 안 돼서 도착했던 것 같고 8시 50분쯤 전 도착했는데, 이미 이제 제가 이게 도착하자마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사진들 한번 쭉 네, 해주시죠. 이거를 보여드리고. 음. 도착하자마자 이미 줄이 네. 여기가 이제 광화문 사거리에서 넘어가는 코너 구간인데, 네. 이미 교보문고를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이미 줄을 엄청 서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오픈이 몇 시에 하죠? 교보문고? 9시 반쯤 9시 30분일까요? 네. 예. 그러니까 아침 보니까 벌써 8시 이전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바로 산 사람이 6시 30분에 있었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분들 좀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일단은 우리 위두은이 팬 여러분들, 어머님들 진짜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네. 다들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응원 열기가 네. 퍼져갖고 다들 인사하시고 반갑게 막 만나시고 서로 끌어안고 인사도 하시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참 네. 이 동지들을 만난 것처럼, 그죠? 참 오랫동안 참 기다리셨으니 그럴 것 같아요. 예. 한동안 참 굉장히 아픔의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이 다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한 대표가 대표직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근데 아마 그런 쌓여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리움과 이런 울분들을 이날 아마 만나면서 동료의식들이 좀 있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취재를, 기자들이요? 네, 근데 거의 한 10개 언론사에서 갖고 계속 취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대서특필이 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오늘 이 뉴스가 꽤 많이 나왔죠, 지금? 예, 거의 지금 모든 페이지를 다 지금 이 완판 뉴스로 다 채워놨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책 내용을 가지고 오늘 특히 아주 다각도로 했고, 벌써 보니까 다 읽었다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제가 지금 아직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 아주 이 다큐멘터리처럼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월 3일 날 그 어떤 상황과 또 그 전에 그동안 우리가 알지가 못했던 어떤 좀 은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책에 담겨 있어서 꽤 빠른 속도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앞에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네. 오늘 집에 가서 완독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재밌게 술술 잘 읽힙니다. 네. 김 PD는 오늘 책 사러 갔을 때 예. 현장 교보문고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막 사진도 찍고 기다려 책을 사고 하는데, 책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책을 다 사신 다음에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카페들, 이제 스타벅스에 앉으셔서 오늘 장사 잘 됐겠네요. 네, 다 책을 읽느라 다 삼리경에 빠지셨고, 네. 삼삼오오 모이셔서 책을 이제 읽고 계시는데, 보통은 좀 훑어보다 가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빠져서 읽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게 책이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구나. 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거기 보니까 오늘 뭐 박상수 변호사도 나오고 우리 또 뭐 만나신 분도 몇 분 계시죠? 예. 박상수 변호사님이랑 같이 이제 커피 한잔 했는데 계속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셔갖고. 네. 그 보니까 아마 오전 뭐 중으로 책이 그냥 완판이 돼서 네. 지금 아마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입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이 정말 이 어떤 열정과 또 이제 바램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충만해서 이게 뭐 화산 폭발하듯이 그렇죠. 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네. 한꺼번에 좀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요, 그 이제 계엄과 탄핵 또 양극이 부닥치는 이제 뭐 양극화하면서 그 운동기구 아령 사회처럼 됐다 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침묵하는 다수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다 판단력이 있는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까지는 참 이렇게 양극이 부닥치니까 굳이는 뭐 내가 목소리 낼 일이 있겠는가 하고 그냥 숨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동훈의 책 출판이 그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부글부글 지면 아래서 끓고 있던 마그마가 이제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직 네. 안 사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지금 교보문고는 1,300권 완판이고 그리고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뭐 근처에 있는 영풍문고에도 다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형 서점보다는 이제 좀 이제 동네 가실 때나 네. 아니면 이제 판매하는 그런 작은 서점들에서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참 아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우리가 정치인들 책이라는 게 보면 그동안 뭐 출판 기념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인 책의 일반적인 거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정치인 책이 어떻게 히트를 쳤나 쭉 보니까 제일 일단 이 많이 팔린 게 이제 안철수의 생각. 이게 한 50만 부 정도 책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당시 2012년도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안내 설립자였다가 처음으로 정치험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게 나간 게 이제 50만 부. 이게 아마 정치인 책 중에서는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조국의 시간. 이게 이제 지난 2022년인가요? 조국의 시간이 책이 발매가 됐는데 이게 그 10만 부 하루에 이게 이제 나갔다고 그래요. 그때 뭐 조국 팬덤이 워낙 강했으니까 그 정도 나갔는데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은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로 지금 터뜨려지는 건데 아마 꽤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친구들도 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도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지? 궁금해서 본인들이 책방 가서 오늘 샀다라는 인증샷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럼 궁금하면 가서 500원도 내고 책값도 따로 내고 그래요. 500원보다 이게 19,800원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책이 많이 팔리려면 조국은 저 조국 시간 안 받거든요. 네. 저 돈 쓰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책을 다 이제 궁금해서 사보는 이런 거기 때문에 훨씬 많이 팔릴 것 같고 그리고 참 공교로운 게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이 출판사에서 책을 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도 책 낸 적 있어요. 네, 이재명 책을 좀 냈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 팔렸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책이 나왔잖아요. 그 결국 누구 책이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 결과가 그렇죠. 뭔가 결판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자 이제 우선 이 책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 여러분도 한번 책 사시면 가장 먼저 저는 딴 거보다 이 앞에 여는 글 요게 굉장히 제가 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짤막한 글입니다. 여는 글이라고 그래서 역사와 대화한다는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정치인은 역사와 대화하려 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저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역사로부터 질문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계엄이래 어쩔 거야? 라는 질문. 걱정 마.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 제 대답은 그랬습니다. 이날부터 열 나흘 동안 비상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그리고 당대표 사퇴까지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억은 쉽게 증발되니 뜨거웠던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 책을 씁니다. 라는 짧은 글인데 참 제가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짧게 그 어떤 본인의 임팩트 있는 글을 참 쓴다는 게요. 그럼요. 이게 참 정말 저도 매일매일 기사를 쓰지만 짧은 글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딱 요 대목을 읽고 이 뭔가 좀 찡한 느낌들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역사와 대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정치인들은 역사가 아니라 바로 현실의 국민들하고 뭔가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 현실에 이제 발을 딛고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계엄이래. 아마 이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 세대나 들으면 일단 어디인가에 숨든지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내 신변의 위협, 또 잡혀갈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좀 이따 이제 제가 이 앞에 책에 뚝 나와 있지만 그런 느낌에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체득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리더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그 본문에 또 가서 보면요. 제가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는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2023년 12월 28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그때 취임사를 꽤 멋있게 잘 했어요. 그때 뭐 처칠이 한 말을 인용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비상계엄이 딱 터지니까 자신이 공포감을 느꼈는지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포감을 전혀 안 느꼈다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처칠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결심이다. 공포는 거의 뭐 조건반사적으로는 그냥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용기 내는 거는 이 결심이다. 결심이다. 그때, 자,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말 다른 행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 빨대왕에서 쇼츠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재명이 아니고 숲재명이라고. 숲재명. 그때는 숲재명. 포리스트 재명. 자, 당시에 한동훈과 숲재명은 어떻게 달랐을까?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위험에 처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위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통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날도 저는 계엄군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국회 숲이 있어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밖에 있다가 숲에 숨어 있다가 148명이 모이는 순간 들어가자.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숲재명 진짜. 야, 이게 참 짧은 영상으로만 이 두 사람을 딱 비교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느끼시겠죠. 자, 제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사람과 국민 여러분 저 좀 지켜주세요. 라는 사람과 그리고 바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사람과 자,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동훈 저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데 왜 저래? 라는 사람과 딱 숨어 있다가 148명 되면 그때 가는 거야. 낄낄낄낄 웃는 사람과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믿음이 가시는가요?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여러분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저 믿으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사람과 나가세요 먼저 저 좀 숨어 있다가 조금 이따 갈게요 라는 사람과 누가 위험한 순간에 국민들을 지킬까요? 아마 여러분 느끼면서 보시는 감정이 있을 겁니다. 저 짧은 영상이요. 아마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거라고 봅니다. 저 짧은 영상 하나에 많은 것들이 응축이 돼 있습니다. 정치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아까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했는데 이재명은 공포와 용기 사이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네.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이 숲에 있다가 기회주의적 처신 아닙니까? 일단 공포에 반응한 거 아닙니까? 네. 숲으로 숨었다, 몸을 숨겼다는 건 공포에 반응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자기가 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숟가락을 얹어야 될 것 같으니까 148명이 되면은 그때 들어가서 생색을 내자. 참 이재명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국회 가면 당신 죽는다 라는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런 전화까지 받고, 그리고 계엄 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로 일단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관계자가 최악의 비상사태다. 최악 이 이야기를 딱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바로 국회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차를 돌려서 국회로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셨듯이 그 당사 앞에서 한 기자의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모든 기자들에게 좀 전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한 줄짜리로 나가야 된다.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밑에 자막에 한 줄이 다 차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그래야 국민들이 명쾌한 메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계엄의 밤 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딱 요 문자를 제일 첫 번째 쏘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 그 메시지 자체가 길게 나가면 그 메시지 중에서 어느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지 또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론사마다 조금씩 그 좀 뉘앙스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자꾸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거는 좀 오히려 상황을 더 그 타개에 나가는데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아주 명징한 언어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그 한 줄로 뽑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본인의 어떤 순간순간 결전의 어떤 상황에 용기 있는 어떤 처신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 나가는 뭐 그렇죠.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맡고 계신 분께서는 초기에 문자 하나 올려놓고는 어디가 계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또 본인은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서 그때 그 상황이 돼도 나는 들어가서 찍지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원 단체방에 올린 지금 비대위원장님의 현 비대위원장입니다. 국회를 해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네. 논평가예요. 평론가죠. 그리고 그 5선 국회의원으로서 그 국회 해산 의도를 그렇게 간파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않고 뭔 뜻인지 알아봐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막 저 앞장서 하는 바람에 이게 다 망쳤다라는 중진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 도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책에서 특징적인 게 그동안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 좀 메시지를 딱 부러지고 어떤 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탄핵 반대했던 분들 많은 분들에게 꽤 이 사과하고 미안해하는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20년 관계,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찌 보면 공경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결정. 네. 근데 이제 사적인 감정으로는 참 그 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공인으로서 선공후사를 해야 된다. 선공후사 이 정신에 따라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좌절감에 빠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이제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 논리적으로 명분상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만든 거에 대해서 네. 매우 가슴 아파하고 미안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참 보면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겨냥한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인데 이게 이번 책에도 나와 있고 출판사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되면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게 이재명 대표가 확 찔린 모양이에요. 도둑이 제발 저러듯이. 네. 그래서 아주 한동훈 대표에게 험한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험한 말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근데 저거 있잖아요. 네.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아침에 있었거든요. 네네.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이재명이 나오니까 뭐 여느 때처럼 기자들이 따라붙어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근데 모든 거에 대해서 무응답을 했습니다. 무응답을 했는데 저 질문을 던지니까 이재명이 그 바삐 걸어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저기에 대해서만 답해요. 그거 한번 자, 보자고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합시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 개만 보인다. 이게요. 네.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요. 여말 선초 그때 그 무학대사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태조 이성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인다. 그 이재명은 그 원전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개하고 돼지도 구별을 못하는. 어디서 살짝 들었는데 이게 끝과 끝을 연결하는 거예요. 돼지하고 개도 구별을 못해요. 야. 자, 그랬더니 더 앞거는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한 칼로 제압을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대표가 이렇게 오늘 대응을 했습니다. 자, 감독님 그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 올려주세요. 네, 그걸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 네, 그죠?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개하고 돼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재명이 정확히 인용을 했다면은 저 카피가 안 나와요.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돼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개라는 동물의 특성이 뭐예요? 항상 뭐 집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자신의 주인에게 충직한 어떤 그런 캐릭터의 어떤 상징적 동물이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게 주인은 누구죠? 국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걸 제대로 인용을 했으면 돼지로 했으면 저 카피가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고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유도 같은 거 할 때요. 이 상대방이 막 힘을 주잖아요. 근데 유도라는 거는 상대방 힘을 싹 이용해서 살짝 건드려 갖고 그냥 탁 패내게 치는 게 유도거든요.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게 바로 유도의 아주 중요한 기술을 보여줬다 봅니다. 딱 이재명이 공격합니다. 당신 개야. 딱 공격하니까 네.
저는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어요. 딱 이렇게 받아치는 거거든요. 요즘 그 반려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개를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개를 마치 뭔가 좀 물론 뭐 저분은 성남시 있을 때 개를 갖다가 했다가 그냥 다 나중에 파양해 버리고 그렇죠. 쇼를 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런 분위기 있게 저런 게 하겠지만 딱 이제 바로 저게 이제 뭐냐면 국민을 지키는 개 이게 이제 정치인의 어떤 면 그렇죠. 보면 봉사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히려 숙제명이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 그 봤잖아요. 그 빨대왕 그 편집본. 네. 자기 라방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 국회를 모이셔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네. 예, 그게 대비가 되잖아요. 한동훈과 이재명이 대비가 되고 그 국회 날 했던 행동이 딱 대비가 되고 이재명이 숙제명이었다는 게 점점 더 저렇게 싸움이 붙으면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돼지를 개라고 잘못 인용해가지고 아주 개차반됐어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울 때 등장하는 바로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이라는 게요, 뭐 거창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처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입니다. 그게 어떤 리더가 할 수 있는 철학이에요. 저 아시겠지만 이 예전에 이 헤드슨 강인가요? 그때 이제 그 비행기가 불시착했을 때 그때 선장이 보여줬던 그 기지와 그렇죠. 용기, 그게 이 승객들을 다 구조했지 않습니까? 구조했죠. 이제 그런 어떤 용기가 리더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내가 먼저 나서겠다.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6.25 전쟁 때 보여줬던 백선엽 장군의 용기. 야, 나를 따르라 전부 다. 당신들 내가 뒤로 돌아서면 다 총으로 쏴.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던 백선엽 장군의 정신. 이게 대한민국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려울 시절에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될 수 있는 시기에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래 가서 저 직접 그거를 국민을 지키는 행동을 보여준 사람하고 아이씨 이거 뭐 어디 잡혀가지 않을까 좀 숨었다가 야 준호야 지금 어때 얼마나 모였냐? 지금 다 모였어요. 지금 들어오면 돼요. 자, 우원식이한테 들레하라 그랬지. 딱 우원식이 하니까 딱 들어서니까 자 의결하겠습니다. 땅땅땅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와 이게 한 끗 차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때 그날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요, 그 한 끗 차이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운명을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이요,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 그리고 그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 개딸들을 지금 막 그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개군요. 아니 그렇죠. 개딸 입장에서 그냥 개를 욕하고 말이죠. 아주 이재명이 임자 만났습니다. 이게요 참 정치라는 게 재미가 있는 게요. 이 공격을 할 때 무딘 칼로 공격하면 이게 별 재미가 없어요. 지금 뭐 우리 권권 두 분들은 이재명한테 맨날 비난해봤자 별 뉴스가 안 돼요. 근데 딱 한마디로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거, 상대방을 막 공격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치고 든 거, 네, 저 개 맞아요. 그런데 저는 국민을 지키는 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그 어떤 이 말의 언어로 공격하는 포인트인데요. 그 이제 오늘 책에서 보면 안 대표가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 아마 우리가 몇 차례 아마 우리 어벤져스 이야기했을 텐데 예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 총선 이후로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검토라는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요 2023년 감독님 지금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요 조선일보 그 신문복이 들어가서 2023년 12월 20일자입니다. 2023년 12월 20일자에 일면에 뭐가 나왔느냐, 여권 관계자가 김건희 특검법 총선 이후에 검토 가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돼서
며칠 후면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으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던 네. 그 과도기였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가는 그 과도기에 이 조선일보 기사가 났는데 사실 그날 제가 그 대통령과 뭐 이렇게 좀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그 조선일보 기사를 딱 보시고 네. 극대노를 하셨어요. 네. 극대노를. 소위 경로라고 그러죠. 네. 경로를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한동훈에 대한 믿음이 엄청났습니다. 네. 그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을 해서 원톱으로 해갖고 쭉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보고 네. 김여사 특검법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네. 이 여권 관계자 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갖고 장난친다 해서 경로를 하고 그 언론 플레이의 주범이 한동훈이라고 한동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용산 대통령실의 모 비서관을 통해서 네. 너 비대위원장 내정된 거 취소하고. 비대위원장 너 취소한다. 법무부 그리고 장관도 그만두라고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그만둬라. 저 기사입니다. 네. 저 기사. 네.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저 기사인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내정된 것도 없던 걸로 하고 네. 지금 너 그럼 법무부 장관 하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도 사표 써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문자가 와서 오해입니다. 그만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보면 왜 김 여사가 그걸 문자를 하죠?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김 여사 행보가 제가 하지만 김 여사가 이렇게 더구나 중요한 이 비대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괜찮아 그냥 있어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 네. 참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된 다음에 여러 차례의 어떤 문자에 대해서 일체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저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비대위원장 내정 취소하고 법무부 장관도 사표 내라. 용산의 비서관을 통해서 그렇게 통보를 했으면 그거 아니다. 그 없던 일로 하겠다. 그 통보도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여사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오늘 뭐 새로운 또 녹취록이 하나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은 꽤 아마 또 뭐 판문이 있을 것 같은데 주진우가 공개한 그 주진우 그 의원 말고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또 직접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누구하고 통화한지는 아마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실 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친다.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아냐. 중앙일보는 삼성하고 거래 안 한다. 삼성은 중앙일보 싫어하니까. 그러면서 난 사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좌파들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도 하고 매일 시위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또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는 뭐 소통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요. 그 윤 대통령 생각이 조중동에 대한 생각이 저랬어요, 사실. 네. 조중동은 이제 겉으로는 언론사이지만 사실상 정치 집단이다. 자기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한다. 그다음 부당한 개입을 많이 한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보수정당 출신 그 대통령들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윤 대통령은요, 그 보수신문에 대한 불신이 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이야기를 좀 요거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